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투스네오 입시센터에서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예,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난이도 국어 1교시 국어 시험부터 정말 끝나자마자 집에 바로 가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참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이 심정들이 좀 착잡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길은 있는 법이니 우리가 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저희는 우선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요. 어, 입시 이 설명회를 주최하는 저희 입시센터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그 설명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 시험까지 사실 뭐 1년 이상의 거의 뭐 공부 과정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흘렸던 그런 땀과 눈물을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그래서 참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참 예, 설명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참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만 환하게 웃고 또 자신의 그런 수험 생활을 돌아볼 그런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진행하는 그 내용은 이제 수능 변별력 비교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사설 입시 기관별로 저마다의 그런 가채점 상황을 정리를 해서 등급 컷을 많이 내놓곤 합니다. 지금은 아직 가채점 상황이라서 뭐 메가스터디든 뭐 어디든 간에 천차만별이기도 한데요. 일단 저희 지금 이투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국어 변별력 또는 수학 변별력,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1등급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의 최고점, 쉽게 말하자면 만점인 거죠. 그래서 국어의 언어와 매체를 택했던 학생들의 만점은 148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최고점은 지금 현재 147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등급 컷으로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의 1등급 컷은 현재 지금 130점.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1등급 이제 그 표준 점수 컷은 역시 130점으로서 지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1등급 최고점과 커트라인의 점수 차이가 지금 무려 18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17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의 선택 과목이 없었죠. 그냥 국어로서 모든 아이들이 응시를 했었죠. 작년에 그 국어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의 최고점과 커트라인의 점수 격차는 13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자와 1등급 컷의 점수 격차가 13점, 올해는 거의 뭐 18점, 17점이라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려웠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수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택했던 학생들의 최고점은 현재 148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36점이고요. 이 점수 격차를 이야기를 드리면 12점입니다.
그리고 기하를 택했던 학생들의 그 점수 격차는 지금 11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지금 9점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 가형을 응시했던 이과 수학을 응시했던 아이들은 7점 차이, 문과 수학을 응시했던 6점 차이,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국어와 수학 모두 난도가 있었고 굉장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특정한 영역에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망치면 이게 상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모두를 다 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2등급이나 3등급, 4등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2등급 최고점과 그 다음에 컷의 차이가 지금 모두 6점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의 최고점과 2등급의 이제 최저점이 커트라인에 이 점수 차이가 5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가 조금 어려웠지만 2등급 때 붙어서는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상위권의 친구들은 굉장히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이 될 것이고 그 아래의 친구들한테는 조금 복잡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입시 경쟁이 예상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적분의 2등급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8점, 기하는 8점, 확통도 8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 보면 각각 6.4점입니다. 역시나 작년에 비해서는 변별력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888과 64의 점은 작년보다는 어려웠지만은 점점 내려갈수록 지금 이 점수 차이 자체가 지금 거의 균등하게 들어가고 이 말인즉 2등급, 3등급, 4등급 때부터는 약간 제 성적을 가지고 갈 가능성인데 문제는 1등급 때가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면 거리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계열의 수능 영역별 중요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국어 반영 비중이 지금 높은 대학의 상위 그룹과 국어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의 하위 그룹을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어 반영 비중이 자연 계열에서 높은 대학을 치자면 우선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 반영 비중도 높고 수학 반영 비중도 만만치 않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은 어찌 보면은 수학을 본래 많이 높게 봐서 이게 전 계열이 그렇습니다. 인문 계열도 마찬가지 똑같은 반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차 지원, 문과도 이과로 넘어오고 이과도 문과로 넘어올 수 있는 교차 지원의 가능성을 두루두루 열어두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영비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해 수능 난이도나 표준 편차에 따라 언제든지 간에 특정한 계열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도 역시 수학 반영 비중, 국어 반영 비중이 35.7% 그리고 수학은 35.7%로 국어와 수학이 동일한 비중.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디자인 이노베이션, 숙명여대 의료학 등이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국어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은 어딜까요?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가 국어 반영 비중이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 그리고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숙명여대 수학과 등이 지금 그 뒤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의 중요도가 높은 대학들, 수학 같은 경우는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수학과가 어마무시한 반영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학 반영비가 50%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수학에서 거의 결판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면에 이제 수학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서울 예여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의유학, 그다음에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 등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에 속해 있고요. 또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 조금 숙명여대 말고 다른 대학 살펴보면 역시 아까 서강대학교 높았고 홍대, 중앙대 등이 수학 반영 비중이 40% 많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탐구 과목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별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탐구 과목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들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등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탐구 과목을 거의 다 35%. 반면에 이제 탐구 과목을 좀 적게 보는 대학들은 어디냐? 밑에 보시면 역시 숙명여대 통계학과가 여기 속해 있지요. 숙명여대 통계학과의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수학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과목에 대한 반영비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성대, 세종대 등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역별 중요도 면에서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사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한 문제 또는 뭐 1, 2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다.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영어를 그럼 많이 보는 대학이 어디고 적게 보는 대학이 어딘지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강대 아닙니다.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실제적인 영어 반영 점수를 한번 볼게요. 1등급은 250점을 주고요. 2등급은 225점, 3등급은 200점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25점입니다. 그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5점입니다. 상당히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또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숙명여대는 1등급을 200점을 주고요. 2등급은 190점을 주고 3등급은 170점을 줍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격차는 10점인데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점입니다. 1점이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대학의 환산 점수로 산출해낼 경우에는 큰 차이를. 그리고 적은 대학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서강대학교가 지금 이제 여기 적은 대학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1등급은 100점, 그다음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8점인데 이 점수 격차가 지금 1, 2등급자는 1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환산 점수로 계산해 버리면 0.1점. 실제적인 반영 비율이 낮은 편에 들어가죠. 반면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자들 대다수가 영어를 1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영어 2등급, 3등급이라고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강의에서 지금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사실 뭐 대충 이제 좀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감점 적은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 전에 나눠드렸던 정시 이 가채점 설명의 자료집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가채점 설명의 자료집 안에는 거의 뭐 의치 한약수뿐만 아니라 서울의 상위 거의 26개 대학들의 정시 모집 요강과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다 담고 있는데요. 상세한 모집 단위의 어떤 인원들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들까지 망라했습니다. 이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설명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영어 감점 적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 그다음에 수학 반영 낮은 순, 그다음에 인문 자연 교차, 그리고 이제 면접 반영 여부에서 PF가 아닌 이 대학들의 의치 한약수를 정리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그룹별 배치표에서 이쪽 파트를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부터 해서 지금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 이투스 가채점 배치표에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나열한 겁니다. 대학은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로 가는데 이거 웬 이상한 배치표냐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가채점 상황에서는 뭐를 잣대로 해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어머님들 이해하시기에 편하시는 방법으로 원점수로 이렇게 표를 나열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조그만한 지금 직선으로 된 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머리 학과들인데 사실 이 머리 학과들보다 실제 몸통 학과들은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캠과 국제캠으로 이게 구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로 뭉쳐버려도 되긴 되는데 국제캠과 서울캠은 군이 다르고요. 그리고 국제캠에는 공과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서울 캠퍼스는 자연과학대와 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등 일부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엄연히 지원 라인에 있어서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어떤 배치 점수와 서울 시립대학교나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물론 건국대학교는 여기가 다군에서 모집한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머리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 국제 캠퍼스와 이 서울 시립대학교를 놓고 보면 올해 좀 특이사항이 사실 있긴 합니다. 왜냐? 이 두 개의 대학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군이 다르게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같은 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왜 갑자기 군이 달라졌냐? 서울대학교가 군 이동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다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연쇄적으로 이동을 했고 그중에서 경희대학교는 제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가군에는 서울캠, 나군에는 국제캠. 그런데 이동한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시립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 왔어요. 즉 나군에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계열이 나군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화여대도 함께 나군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화여대도 여태까지 가군에서 모집하다가 나군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군에서는 이대랑 경희대랑 이 시립대가 이 3파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3파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는 지원자들이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가군에 예를 들어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쓴 친구가 나군의 서울시립대학교를 썼. 지금은 나군의 국제캠과 또는 서울시립대 둘 중에 한 군데를 써야 되는. 그렇게 돼버리면 지원자가 분산된다. 쉽게 말하면 입시 결과적인 측면에서나 두 개 다 출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을 할 때는 나군 같은 경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대를 낼 것이냐, 경희대 국제캠을 낼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대, 동국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좀 건대가 약간 좀 고평가된 면이 저는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건국대학교가 다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다뤘던 뭐 시립대나 경희대보다는 조금 밑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독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일부 뭐 시립대학교의 자연계열 또는 경희대학교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학과들보다도 선호도가 좀 높은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는 게 인서울대학 쪽에 이제 일부 대학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등비등합니다. 반영비 싸움이기도 합니다. 반영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국민대를 갈 수도 있고 통실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인하대를 갈 수도 있고 아주대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학들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반영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얘네들이 반영하는 지표 즉 100분위를 보느냐 또는 표준 점수를 보느냐 이것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특히나 인하대 아주대와 국민대 숭실대 관계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로서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어떤 공학 계열의 명성이 있는 인하대 아주대가 사실 국민대 숭실대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또 입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또 인서울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대 숭실대가 또 만만치 않게 높은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예민한 그런 대학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어떤 위치적인 상황이 결합돼서 스펙트럼도 많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특히나 인하대학교는 여기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학 계열의 모집 단위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많고요. 그래서 꼬리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뭐 물론 뭐 작년에 이제 충원이 미달이 돼서 정시 추가 모집을 또 별도로 실시한 대학이기도 한데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는 적지만 충원이 조금 많이 뚫리는 경향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서울대학 B 그룹인데요. 저희가 뭐 이제 여기까지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표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 지원 조합, 이제 대학별 요강 핵심을 한번 찬찬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다뤄야 되는 어떤 대학 라인에 대해서 먼저 사실 위아래로 치자면 서강대학교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경희대나 시립대나 자연계열을 쓰는 애들, 안정으로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에 서강대나 성대나 한대중대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겹치는 대학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서강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좀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반영 비율이 좀 특이합니다. 인문 자연으로 구별해내지 않았어요. 인문 자연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계열, 모든 학과가 국어 36.7%, 수학이 43.3%, 그리고 탐구 과목을 20%로 반영을 합니다. 영어는 가감점 책이고요. 한국사 뭐 그런. 그런데 작년과의 좀 차이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5%고 수학은 45.2%의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을 응시한 애들한테는 가산점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가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주지 않고 게다가 국어와 수학, 탐구의 반영 비중을 약간씩 조정을 했어요. 작년 같은 상황에 이과 애들한테 가산점을,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응시한 아이들에게 표준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열 친구들이 대학교 상경계열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열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정도 가는 아이들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뭐 경제학과, 사회과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실제로 입학.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국어 난이도가 상당했고 수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차 지원이 성립하려면 수학에서 대단한 변별력이 있어서 수학의 1등급 만점자와 1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국어보다 훨씬 더 높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죠. 쉽게 말하자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기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학을 그 정도로 그러면 잘 본 아이가 서강대학교 상경계열로 교차 지원, 차라리 그 공학계열에서 더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답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서강대학교 모집 단위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좀 살펴볼게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 정시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컴퓨터 공학과가 지금 한 37명을 모집하기로 돼 있고요. 화공생명공학도 한 37명 모집하는. 여기 PPT 슬라이드 안 나와 있고요.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경우 3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좀 소폭 증가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소폭 증가한 이유는 서강대학교 자체가 대학은 아니고, 그리고 모집 단위가 많지도 않고 모집 인원 대학이 아님에도 분명히 전년도보다는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서강대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할 적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한 30명대 학계열을 지원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대학의 자연계열 한번 살펴 모집 인원의 사이즈가 서강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으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무서운 반영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이 국어가 25%, 그리고 수학이 40%, 과탐이 이제 그 35%인데요. 성대의 특징은 작년이랑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수년째 거의 스탠다드한 반영비를 가지고 계속 입시를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2023 때는 좀 바뀌었어요. 2022 현재 정시를 놓고 봤을 때 작년과 별 다름이 없는 반영비를 가지고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모집 인원입니다. 머릿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자료집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나군에서 모집하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최초 모집 인원이 40명이나 증가한 44명을 통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나군의 공학계열 같은 경우 279명을 지금 최초 모집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최초 모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수시 2월 인원이 나중에 합쳐집니다. 나중에 수시가 다 끝나면은 수시로도 미충원이 발생이 돼요. 아니 성균관대학교쯤 되는 대학이 수시로 미충원이 발생돼 충분히 됩니다. 왜냐? 추가 합격 마지막 날 A 대학, B 대학 추가 합격 전화를 받은 수험생 한 명이
나중에 막판에 A 대학으로 등록.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충원 전환 이미 다 돌려놨고 등록일만 남겨둔 상태에서 얘는 A와 B를 고민하다가 A 대학 선택하면 B 대학은 결국 한 명을 마이너스 잃게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정시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수시가 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대 공학 계열이 현재 279명입니다. 그거는 작년 최초 모집 인원보다 53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학교는 뭐 한두 명 더 더하고 뭐 네다섯 명 더 더해서 한 모집 단위가 뭐 37명, 32명 할 때 서강대학교는 서강대학교가 한 모집 단위에서 모집하는 인원만큼 더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44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공학 계열이 279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가군에 전자전기공학부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과학이랑 공학 계열은 나군입니다. 가군의 전자전기는 이제 85명을 모집합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최초 모집 인원 기준은 10명이 더 늘어난 수.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가군 나군은 높고 반영비상으로 내가 수학을 잘 봤다면 당연히 서강대를 지원하겠지만 거의 뭐 반영비 평이한 아이들이 모집 인원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보겠습니다. 한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반영비상으로는. 왜냐면은 비교적 이제 뭐랄까 온건하게 입시에 큰 변화 없이 온건하게 지금 정시 모집 계획을 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선택형 수능 첫 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큰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대신에 군은 바뀌었습니다. 군은 그대로 체인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랑 심리 뇌과학과가 따로따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하나로 뭉치게 됐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라는 이제 신설은 아니지만 하는 새로운 통합 모집 단위가 생겨서 지금 이제 신설 모집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대 같은 경우는 한대도 여기 지금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은요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가군의 기계공학부가 좀 23명이나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군의 기계공학부가 69명을 그리고 나군의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도 전년도 최초 모집 인원보다 21명이 늘어서 1명을 지금 한대 같은 경우는 공학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거의 전체적인 모집 단위가 다 인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성균관대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대랑 성대 약간 차이. 한대는 통합으로 계열로 모집하는 한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파이 자체는 한대 덕분에 더 커진 거죠. 쉽게 말하면 자연계열 입장에서 성대 한대의 파이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상대학교 너다섯 명 늘어난 길을 계열 아이들이 놓고 지원할 수 있을런가에 회의적입니다. 정말 수학을 내가 잘해서 반영비상 들어맞다면 서강대학교를 지원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한양대학교로. 그리고 이제 성대나 또는 뭐 한대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안정으로 주로 많이 박는 데가 바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중앙대학교라 하죠. 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도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감이 있는데 작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참고로 반영비는 똑같아요. 반영비는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이랑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대 쓰는 친구들 안정으로 중앙대학교 쓰세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중대가 또 모집 인원도 많이 늘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통으로 모집했죠. 근데 올해는 이 자료집 보시면요. 공과대학에서 일부 학문 단위가 빠져나왔습니다. 화학 신소재공학부가 지금 31명 모집을 예정하고 있고 기계공학부가 지금 59명 모집을 예정하고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다시 공과대학을 뽑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과대학 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공들이 지금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학 신소재공학부와 기계공학부가 빠져나간 공과대학은 뭐만 남느냐?
뭐만 남느냐?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부,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그리고 건축 공학과 등이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계열 아이들이 가 같은 학과들만 공과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 공과대학으로 통으로 다 뽑았는데 이 체제가 뭐냐면 1학년 때 진입한 다음 입학한 다음에 2학년 때는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으로 학점 순으로 진학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 화학 신소재공학부나 기계공학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과대학에 여전히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화학 신소재공학부와 기계공학부가 따로 떼어져 나갔기 때문에 공과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2학년 때 화학 신소재공학이나 기계공학으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비인기 전공만 남은 학과들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과대학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빈껍데기만 남은 학과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의 타이틀을 얻고 싶다 라면은 중앙대 공과대학을 진학을 하는 게 꼭. 난 정말 알짜배기를 가고 싶다면은 이제 따로 떼어져 있는. 자, 그럼 다시 우리 입시적인 관점에서 달리 말하자면 가군에 있는 화학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은 아무래도 입시 결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군에 빈껍데기만 남은 공과대학의 경우는 전년에 대비해서 결과가 높다. 게다가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자연계열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한 성균관대학교가 이렇게나 많은 모집 인원을 네, 결과적으로 충원 과정에서 큰 입시 결과 합격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말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아예 답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학과를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겠다라는 목표라면은 저는 또 다른 길이 또 생긴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대학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작년에 비해서 모든 대학들이 사실 다 정시 정원을 늘렸습니다. 왜냐? 교육부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집하라는 그 선발 비율을 30%라고 사실상 강제적인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강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가산점 여부를 가지고 약간 대학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다 정시 정원을 늘렸는데 이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정원을 비율은 늘렸지만 정작 필요한 자연통합 선발단인의 모집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6명, 36명이나 줄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통합의 모집 인원은 14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부가 권고한 정시 비중 30%는 어디서 채웠느냐? 의대와 약대에서 채웠습니다. 이화여대 의대랑 약대의 정시 선발 비중을 보면 거의 수시로는 안 뽑는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무지막지한 정시 비중을. 여튼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통합 선발 단위가 전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말이죠. 워낙에 지금 현재 여대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대 자체에 대한 어떤 위상이나 인지도가 예전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화여대 아까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좀 꼬리가 깁니다. 실시 결과.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화여대가 어찌 보면 주의해야 될 대학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충원 단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램프 표시의 어떤 스티커를 일부러 붙인 겁니다. 좀 유의 깊게 보시라 하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경희대학교부터가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제 원래 이 강의에서 다룰 대학들의 첫 그건데요.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군에는 주로 국제 캠퍼스에 공학 계열이 배치되어 있고
가구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나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통의 이제 그 생물학과 이런 학과들이 서울 캠퍼스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뭐 나군의 국제 캠퍼스를 가지고 지금 공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알다시피 시립대와 동일군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분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기다가 이화여대까지도 지금 나군에 들어와 있는 형태라 아마 3파전이 벌이지 않겠냐. 지원자들이 여러 갈래 이제 세 갈래로 나눠지는 셈.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종의 이 세 개 대학이 전부 다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땡큐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워낙에 저기 저 글로벌한 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연계열 1과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계열 1과 2가 나눠져 있어요. 저희 자료집 보시면은 좀 이게 아주 이제 좀 모집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모집 단위가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자연계열 2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 2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 수학이 35%고 그다음에 탐구가 20%, 영어가 20%를 반영 25%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35, 그다음에 탐구가 20, 뭐 영어가 뭐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좀 다릅니다. 특히나 건축학부나 도시공, 그다음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2에 속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것은 인문계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선택형 수능에서 뭐 인문이냐 자연이냐 구분은 일종의 어머님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구분한 것일 뿐 크게 이렇게 벽을 쌓아두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자연계열 2는 확통 친구들도 갈 수가 있는 모집단이다. 다만 뭐 그걸 떠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전전컴 전자전기 컴퓨터 말입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이제 전년도보다 9명이 증가한 77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뭐 거하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또 역시나 같은 경희대와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앞서 살펴봤던 경희대학교랑 이 반영 비율이 많이 유사합니다.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이. 쉽게 말하면 경희대 자연계열이 국어 20에 수학 35, 탐구가 25%거든요. 아까 시립대학교 자연계열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반영 비를 가지고 지금 두 대학이 지금 씨름을 하는 게 있어서 예, 지원 경향이나 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설 입시 기관의 뭐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떨어지거나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뭐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금 건대 자료집에서 좀 오타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체크해 주냐면요. 건국대 지금 자연계열 그 자료집에 지금 자연계열이 지금 확통을 응시해도 된다고 지금 확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확자 지워 주시면 됩니다. 네.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에 왜 확통이 제가 지금 썼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타가 발생돼서 네, 수학의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확, 미, 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은 아닙니다. 네. 자연계열은 건국대 자연계열 미기만 해당됩니다. 자,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다시 살펴보시면요, 건국대학교의 자연계열 1, 2의 지금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수학 반영비랑 탐구 반영비가 좀 다릅니다.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20%, 수학이 35%, 그리고 탐구 과목이 25%, 영어가 15%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2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 탐구 과가 30%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가 바뀌냐면은 자연계열 1은 그래도 수학의 비중을 좀 높인 반면에 자연계열 2는 수학과 과탐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있다. 그럼 자연계열 2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무엇이냐? 그럼 자연계열 2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가 뭐 건축, 뭐 화장품공, 스마트 운행체공,
등등입니다. 제가 자연계열 1, 2에 대한 구분은 비고란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게. 또 건대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모집 인원이 늘어난 모집 단위는 가군의 기계항공입니다. 가군의 기계항공이 작년보다 10명 늘어나서 90명입니다. 가군도 아니고 가군에서 건국대학교가 90명짜리의 모집 단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군에서 한파전을 일으키는 대학들의 낙수 효과를 받으면, 왜냐면은 나군의 이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를 높여서 쓰는 아이들 입장, 나군에 높여서 쓰는 입장에서는 가군의 안정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가군의 건국대학교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특이점이 이제 다군에서도 이제 모집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군에. 다군에 이게 지금 우리 자료집 보시면 다군에 뭐 미래 에너지공학과, 스마트 운행체공학, 스마트 ICT 융합공 등등등등 여러 모집 단위가 있는. 이제 다군에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일종의 여기서 다군에서도 낙수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다군의 뭐 중앙대학교 창의 ICT 공과대학이나 소프트웨어 대학을 쓰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은 건국대학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이 다군의 모집단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에 충원율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충원율 자체가 뭐 작년에 이제 충원 인원들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래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올해는 12명 뽑지만 작년에도 12명 뽑았고 경쟁률은 11.7, 11점대 7이었는데 충원 인원이 86명입니다. 86명. 86명. 12명짜리가 지금 12명짜리 모집 단위에 충원 합격자가 86명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7바퀴 돌았다는 이야기. 그만큼 다군에 있는 모집 단위 역시나 손이 많이 돈다. 왜냐? 가군이나 나군의 대학을 다른 대학을 붙었을 경우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다군에 있는 모집 단위가 배치표상으로나 또는 입시 결과의 평균 50% 선은 높을지언정 그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국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역시나 램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25%, 그리고 이제 수학이 30%, 영어가 20%, 탐구가 20%, 한국사가 5%예요. 여기 중에서 이제 동국대학교는 일부 과목,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 확통도 응시하게끔 또 열어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모집 단위가 생명과학, 그다음에 바이오 환경, 그다음에 뭐 의생명공, 식품생명공인데 얘네들은 서울 안에 있는 소재에 한 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랑 동일군에 따른 지원자 분산 현상.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상위과는 높은 반면에 또 중하위과로 가면 갈수록 꼬리가 많이 길어지는. 그 친구들은 또 건국대와도 부딪히, 동국대학교와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동국대랑 그러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붙을 경우에 누가 할 것이냐. 사실 예전 같았으면 경희대학교 국제캠이 원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요 지금은 2012년도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은 학교거든요. 본교가 됐습니다. 대학교 국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희대 국제와 동국대를 붙는 아이들이 반 정도로.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난 경희대학교 갈래. 어떤 아이들은 또 어느 두 대학이 뭔가 확연하게 뭔가 높다, 우위가 있다라고 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합격자들도 나중에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보면 대학들 가운데서도 유니크합니다. 미술 계열, 예체능 계열이 좀 많이 이제 강세인 학교인데요. 그래도 이제 홍익대학교는 특징이 공과대학도 무시 못합니다. 예. 홍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산업데이터공학과가 지금 이제 27명으로 해서 첫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대 어떤 자연계열의 반영비를 잠깐 보시면요. 국어가 지금 20%, 수학이 35%, 과탐이 지금 이제 30%, 영어가 15%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반영비가 35%로 국어보다 훨씬 높지요. 역시나 뭐 자연계열의 어떤 평범한 반영비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램프 표시를 한 이유는 이 홍익대학교가 올해 전 영역을 다 표준 점수로만 반영을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올해 특히나 국어 수학도 어려웠지만 과탐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건국대랑 동국대는 탐구 과목을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합니다.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가 뭐냐면 그 해당 100분위에 따라서 대학들이 자체적인 환산 점수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과탐 100분위가 100인 아이들한테는 한 66점을 주고 과탐 100분위가 99인 아이들한테는 한 65.8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대학 자체 환산 점수로 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국대 동국대학교가 그런 식으로 과탐 자체의 그런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반면에 홍대는 순수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리니까 탐구 과목에서 이 탐구 과목 올해 변별력이 좀 나름 있었거든요. 탐구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건국대나 동국대보다도 홍익대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전부 모든 모집 단위가 예체능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요. 모든 모집 단위가 다군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 합격, 충원율이 많이 돈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한번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작년에 최초 모집 인원은 110명인데 수시 2월이 14명이 돼서 최종 모집 인원은 124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7.83대 1이었고요. 124명을 모집했는데 세상에나 충원 인원이 314명입니다. 거의 3바퀴 돈 겁니다. 경쟁률이 7대 1인데 충원율이 거의 300%라면은 실질적으로 2명 중에 1명은 합격했고 2명 중에 1명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다군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과탐을 잘 본 아이들한테. 자, 이어서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한번 이제 끝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는 예,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학과랑 통계학과입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이 지금 그 수학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 학과가 좀 아주 세밀하게 그 국어 반영 비중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학 반영 비중이 둘 다 50%인 거는 변함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는 국어를 좀 못 보고 나왔어요. 라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냥 여성이라는 경우 전제하에서는 한번 통계나 수학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뭐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에 비해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활용 지표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 표준 점수의 반영 방법이 본인 표점, 만점 표점에서 본인 표점을 이런 식으로. 즉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 표준 점수 대학기는 훨씬 더 지원자들의 성적대가 세밀하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가 있다. 변하기 때문에. 왜냐? 수능을 보는 방법이 완전히 이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이 과도기 상태 지원자들의 흐름이나 완전히 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입시 결과가 리셋될 수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숙제를 소신 지원하는 아이 볼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숙명여자대학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밑에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 대학들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둠 속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보통 지원 라인 자체가 소신 성대 한대를 소신으로 쓰는 아이들은 보통 또는 중앙대 가군이 아까 기계공학부나
화학신소재공학부 있었죠. 그래서 가군에 이제 그렇게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군에 이제 적정으로는 시립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대 정도를 쓸 것이다. 그러면 시립대, 경희대, 이대, 건대까지 모여 있으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서로가 부딪히면서 출혈을 일으키겠죠.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적정으로 그러면 시립대, 경희대, 이대 정도를 쓰는 아이들은 안정으로는 또 어디를 쓸 것이냐? 뭐 홍익대학교 정도를 또 쓸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군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대학도 보면 동국대학교를 내가 예를 들어 소신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뭐 나군에는 뭐 이제 적정으로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를 쓰는 것이 좀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군으로는 아예 안정으로 인하대나 단국대, 아주대 정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뭐 세세하게 어떤 뭐 반영 비율이나 모집 단위나 이것들 다 반영해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서 라인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약한 거니까 실제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지금 많이 수능이 어려워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때일수록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될 때입니다. 주변이 어둡다면 등불을 밝혀야지 누군가가 불을 선사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서 라인 고민하시고 스스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길을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